저는 AI는 아직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정도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거품을 요 맥주 거품처럼 예쁘게 걷어줬어요. 오히려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요, 투자 사이클은 끝난 거예요. AI도 플랫폼 회사들, 특정 업체들이 독점을 장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돈 버는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빅테크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나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사실 AI나 로봇에서 최후의 금기라는 게 뭐냐면 AI와 로봇의 최후의 금기. 네. 절대적으로 금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주요 승리자 중에 한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AI가 돈을 벌면요, 주식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는 이에요. 엔비디아가 공교롭게도요,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피크 아웃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부족해져요. 그러면 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근데 지금 국채가 제일 위험해요. 저는 오히려 가 제일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폭락장을 계기로 한 만남, 스스로 필라델피아 지수와 인기가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 긴급 점검 2부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는 목요일이죠. SK 하이닉스 미 공장 보조금 확정 얘기가 또 나왔고, 최근에 폭락장과 무관하게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서 대표님께서 가장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요? 네네.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아무도 기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허를 찌르는 뭔가 수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짐 켈러라는 정말 슈퍼 엔지니어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10,000명을 압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인데 사실 이분이 파일럿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설계한 칩들이 우리 지금 쓰는 멀티코어가 있잖아요. 이분이 설계하셨고요. 그때 정말 망해가던 AMD 와서 에슬론이라는 아키텍처, 그리고 지금 쓰는 젠 아키텍처, 그분이 설계하셨고요. 그리고 칩렛이라는 기술도 리사수 박사하고 같이 거의 이제 준비해 놓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애플에 갔어요. 애플의 지금 두뇌 칩인 A 바이오닉 칩 설계해 놓고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테슬라를 갔어요. 테슬라 가서 이제 FSD 칩, 풀셀프 드라이빙 칩 설계해 놓고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망해가던 인텔로 가서 지금 이제 우리 멀티타일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SoC 이런 쪽들도 지금 나오는 에로 레이크까지 거의 세팅을 해놓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캐나다의 텐스토렌트라는 AI 반도체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짐 켈러가 내놓은 칩이 웜홀이라는 칩이에요. 웜홀? 네. 그래서 성능은 엔비디아 H100 대비해서 30% 성능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이 20분의 1입니다. 네. 가성비, 전성비 그러네요. 짱이죠. 네. 근데 그 후속 칩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칩이 있는데 그게 삼성 4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삼성도 이제 뭔가 좀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밸류 체인으로 보면 또 삼성이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 전망도 따라서 긍정적이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이게 수급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삼성전자도 오르고 그 밑에 이제 낙수 효과로 밸류 체인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하반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냥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요? 네. 삼성전자 이유는... 밸류 체인까지 뭔가 수급들이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이 없어요. 국내 주식 시장에. 워낙 지금 사업개미들이 미국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냥 하방이 안전한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를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은 이 독주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감지가 되나요? 네,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엔비디아 칩을 안 쓰는 업체들은 안 쓴다기보다는 못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맞습니다.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못 쓰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공급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엔비디아 H100을 주문하면 40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거의 10달. 40주. 네. 근데 이제 한 올 1분기 말쯤에는 이제 한 8주에서 12주, 두세 달만 기다리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AI 반도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하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한 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주죠. 추론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는데, 데이터 학습은 엔비디아 칩을 당분간 저는 되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어떤 업체도. 근데 이제 추론 시장으로 가면, 추론 쪽은 여기 이제 서비스 단가거든요. 데이터 학습은 일종의 투자예요. 투자를, 코스트를 뭐 생각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 단가는 이제 코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비싼 엔비디아 칩 대신해서 이제 NPU 같은 자체 설계 칩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들, 뭐 AMD의 MI300X 같은 그런 칩을 쓰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RM은 어떻게 보세요? ARM은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설계하는 기본 IP예요.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NPU라고 하는 칩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PU를 설계하면 대부분 ARM한테 로열티를 주고 설계를 하는 거죠. 라이센스를 계약 맺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하면서 이제 보완하면서 이제 ARM의 IP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약점은 전성비입니다. 전력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전기를 좀 적게 먹고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칩들이 NPU, 신경망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 매출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칩이 만들어지면 로열티 매출도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거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미국 반도체 제재를 하면서 가장 타격을 본 게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쪽, 네덜란드 쪽은 오히려 수출이 늘었어요. 중국 쪽으로.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내재화가 안 되잖아요. 국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들이고, 우리 기업들 장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빨리 카피를 해서 많이 이제 국산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오히려 미국의 주요 장비 업체들이나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의 이제 텔 같은 업체들이 좀 이제 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뭔가 요식행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이 제대로 중국 제재를 못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뭐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뭔가 준비된 제재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보여주기식 뭐 그런 측면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칩을 사뒀다는 보도였나요? 그동안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만 막았어요. 네. 그래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기술이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더 강화한 게 14나노까지 이제 노광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D램은 19나노 이하 못 들어가게 막았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규제 패키지가 나온다는 거고, 이것도 약간 선거를 의식해서 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HBM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HBM을 포함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중국 그 AI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삼성의 HBM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삼성의 HBM 사업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30%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막히게 되면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재고를 엄청나게 땡겨놓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화웨이나 바이두 같은 업체들이 삼성의 HBM, 요거는 HBM2E라고 3세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막 많이 뭔가 쓰려고 하는 거는 HBM3E라는 5세대 제품이고, 그래서 두 세대의 제품 차이가 나긴 하는데, HBM2E도 중국이 많이 쓰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자기네들이 설계한 어센드 6라는 그 제품에 삼성의 HBM2E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미국이 제재를 하면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재가 되면 이제 삼성이 제일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각이죠. 저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2 자체가 그렇게 마진율이 높은 아이템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주력해야 되는 건 엔비디아 향이죠. 네, 그래서 HBM3가 납품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는. 네.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뭐 HBM 매출의 30%가 중국 향이다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삼성의 HBM 매출 자체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최근에 폭락장이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따른 폭락장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AI 버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에 이은 최강의 AI 혁명 투자라고 책을 쓰셨습니다. 또 친절하게 부록으로 AI 혁명 유망 기업 탑 10을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사실상 AI 버블론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AI는 아직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AI라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뭐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월드 와이드 웹, 네,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혁명. 네. 혁명은 보통 10년 사이클이에요. 투자가 완료되는 데까지 10년이 정도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은 사실 그게 한 절반 정도가 가면 피크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가 투자 사이클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사실 2010년대 초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확보하신 분들이 그랬겠죠. 많은데 2014년, 15년 이후로는 사실 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AI 혁명도 지금 이제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산업적인 사이클은 향후 10년, 네, 한 8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거품을 요 맥주 거품처럼 예쁘게 걷어줬어요. 시장에 조정받으면서. 아 그래요? 네. 맥주 거품처럼 네, 예쁘게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나왔어요. 맥주 거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네네네. 예쁘게 거품이 거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오히려 매력적이다. AI 네. 혁명이. 네, 이게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논리, 소위 말해 투자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돈이 벌리지 않고 있다. 그럼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해소가 되면요. 투자 사이클은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해소가 되면? 이제 90년대 그 말에 월드 와이드 웹 때도요. 똑같았어요. 그때 아니 조금만 이 검색바 하나 차지하려고 뭘 시스코 장비 비싼 거를 이렇게 많이 사서 과잉 투자를 하는 거야. 이 검색바 하나 차지한다고 돈이 돼? 나중에 구글이 독점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을 때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제공했거든요.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아니 저거 공짜로 제공했는데 어떻게 돈이 돼? 말도 안 돼 했는데 나중에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OS를 구글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AI도 똑같습니다. AI도 플랫폼 회사들, 특정 업체들이 독점을 장악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돈 버는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독점을 지향해요. 플랫폼 업체들은. 독점이 지향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수요 공급을 매칭해주면 그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AI 혁명의 유망 기업을 또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유망 기업 몇 군데와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국내 기업 탑 10을 뽑았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뷰는 지금 책 쓸 때하고 시점이 조금 다른데 지금 오히려 미국 빅테크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미국 빅테크를 투자한다 그러면 애플이나 테슬라, 뭐 TSMC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슬라요? 네네. 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짜 대통령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뭐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수혜주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된다면은 네, 더 더군다나. 그 산업 정책 때문에 이제 특정 산업이 수혜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그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ESS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사실 피해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잘 밀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보통 미국이 뭔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뭔가 막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 그 지난 일기 행정부 때는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거나 할 때도
그게 탑다운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로 지금 테슬라를 그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총격 사건 이후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많이 줄을 서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정치 후원과 표를 제공하는 쪽이 캘리포니아에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렇죠. 쪽하고 헐리우드 쪽이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은 전통 굴뚝 산업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 네, 또 이런 쪽 뭐. 러스트벨트 이런 그렇죠. 쪽이었고요. 사실 러스트벨트도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그쪽은 원래 그 노동운동하는 그쪽 이제 노조가 되게 강한 네. 쪽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거기가 완전히 그냥 낙후돼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싹 이제 그렇죠. 자기 핵심 지지층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원래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었는데 빅테크를 중심으로 지금 트럼프가 그쪽으로 쫙 당겨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그래도 이제 지지율에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래 뭐 미국 빅테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동안에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실리콘밸리 내에서 이단화였거든요. 뭐 그 우리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이제 일론의 초창기 창업 멤버들 그런 사람들이 피터 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번 총격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빅테크들이 트럼프 쪽으로 정치 자금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 AI 규제 완화에 대한 당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규제 맞습니다. 완화에 대한 트럼프의 당근. 맞습니다. AI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인데 이게 또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잖아요. 뭐 핵 개발에 비유할 정도로. 근데 그게 민간 기업들이 다뤄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검증들을 요구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막는 거였죠. 그걸 이제 트럼프가 싹 걷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나 로봇에서 최후의 금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AI와 로봇의 최후의 금기. 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금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이제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예전에 핵 개발 프로젝트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맞아요. AI를 군사 기술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고삐 풀린 강아지가 될 위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뭐 그때는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책을 썼기 때문에 뭐 그런까지는 감안하지 않았는데 사실 AI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게 핵 개발 못지않게 위험하긴 한데 사실 그때 이제 그 샘 올트먼 해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약간 빅테크 주도로 그 전까지만 해도 AI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발하던 트렌드였는데 샘 올트먼 해고 사태 이후로 이사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장악해 버렸단 말이에요. 오픈 AI를. 그러면서 거의 이제 빅테크 주도의 효율성이 뭔가 가속화되면서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고요. 트럼프의 제재 완화는 이게 AI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또는 당연히 어떤 정반 합의 논리에 따라 그게 또 너무 그렇게 발전해 가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또 높아지겠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얻는다 해도 그런 게 이제 그 글로벌 국제 기구에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는 최대한 그게 빨리. 세팅되기 전에 속도를 내놓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주가가 물론 M7이 지금 투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는 하셨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주요 승리자 중에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 OS에 그 AI 서비스가 붙잖아요. 코파일럿이라는. 코파일럿이 붙으면 AI PC 쪽을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을 썼던 시기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2024년 5월 30일에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까? 제가 1장만 한 5번 업데이트했습니다. 쓰다가 계속 쓰는 와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냈는데요. 지금도 그 몇 달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적인 기술들은 크게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뿌리는 그 트렌드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10년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초입에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AI 반도체 쪽으로 이게 혁명이라는 거는 준비된 혁명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갑자기 사고처럼 일어나는 게 혁명이거든요. 사고처럼 일어난다, 혁명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급한 것부터 뭔가 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I가 이거 언제 돈을 벌어요? AI가 돈을 벌면요. 주식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는 공급 부족이에요. 쇼티지. 그래서 쇼티지가 살아있는 한 그쪽 섹터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엔비디아였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교롭게도요. 쇼티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이닉스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AI 가속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이 AI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지고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할 전기가 부족하고 미국의 그리드망이 너무 낙후돼 있죠. 미국은 지난 10년,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늘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AI 때문에 갑자기 폭증하니까 그동안 낙후돼 있던 그리드망, 송배전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이 주가가 갑자기 실적이 폭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망이 다 세팅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닙니다. 통신 트래픽 투자해야 돼요. 통신. 지금 챗 GPT가 나온 이후로 글로벌 통신 트래픽이 20%가 증가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텍스트일 때만이죠. 텍스트에서 이제는 이미지 그리고 연말이 되면 동영상 생성형 AI도 나오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 트래픽이 더 폭증할 거예요. 그럼 통신 또 투자해야 되고요. 그게 또 이제 저궤도 위성하고 연결돼 있죠. 6G 통신하고. 그런 것들이 1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미리 알고 그 길목을 지금 대표님처럼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미리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투자법인가요? 네, 제 책에 그래서 그 트렌드와 거기 관련된 기업들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은 분야들을 미리미리. 아직까지 사실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는 AI라는 게 반도체 부족 이슈가 제일 컸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슈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웹에 떠 있는 게 빅데이터 아니냐 생각했죠. 근데 당장 내년부터 빅데이터가 부족해져요. 학습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AI가 다 해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빅데이터가 소진될 수 있다. 공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는 걸 다 배운 건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기존의 퍼블릭 데이터는 다 학습한 거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프라이빗 데이터죠. 근데 프라이빗 데이터를 그냥 개인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빗 데이터를 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회사. 그러니까요. 바로 또 테슬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하고 테슬라.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하지만. 결국 이제 멀티 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는 학습하는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구글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가지고 학습을 했을 텐데 이제는 이 디지털에 없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날로그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저장되려면 디지털로 전환되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로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양이 100이라 그러면 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라지는 게 70~8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기자님이랑 이야기해서 만약에 텍스트로 남긴다 그러면 이영수 대표와 양영은 기자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기 스튜디오가 더서 이영수 대표 얼굴이 굉장히 빨갰어.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어.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칼칼했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데이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버리죠. 근데 그거를 로우 데이터로 쥐고 있는 게 AI 스마트폰 업체, AI 로봇 업체, 자동차 안에서의 사람의 공공 컴퓨팅을 통해서 다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비정형, 비식별 데이터이긴 한데 그게 덩어리로 모아서 학습을 하면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또 쉽게 이제 노출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이야기하면서 애플이 그동안은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애플 인텔리전스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와 우리 애플밖에 없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프라이버시를 정말 강조했죠. 프라이버시인데 우리는 빼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갖고 싶으면 우리한테 줄 서. 그래서 오픈 AI도 줄 섰고 구글 제미나이도 줄 섰고 심지어 엔스로픽도 줄을 썼죠. 네. 그러면 결국에 또 답은 애플과 테슬라의 미래는 밝지 않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런 상황.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애플이 AI 열등생이라고 굉장히 그동안 그렇죠. 타박받았죠. 네, 과소평가가 됐었는데 이게 보니까 빅데이터 소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OS, 반도체, 네.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츠 생태계까지 지고 있는 애플이 가장 유력한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한 빅데이터, 차 안에서 일어나는 운전자의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인 거죠. 테슬라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근심이 컸던 걸로 아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까요? 변화가? 일단 애플이 인텔리전스 공개한 이후로 거의 주가가 30% 가까이 애플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테슬라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굉장히 한번 급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담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안정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위험하지 않은 자산 그러면 국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가 제일 위험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최근에 막 올랐던데요. 미국 국채? 국채나 이제 대한민국 국채나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랬죠. 그렇죠. 근데 국채가 지금 사실 안전한 뭔가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그래서 그 글로벌 큰 기관들이 왜 미국 빅테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냐면 빅테크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변동성이 그나마 제일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빅테크가 제일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빅테크 네. ETF 이런 것들은 정말 안전한 거겠네요. 네, 뭐 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뭐 금이나 비트코인보다는 더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 가상자산은 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금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전망을 대표님께 여쭤봐도 됩니까?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망한 자산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네,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에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도 사실은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중국이 미국 국채 대신에 그동안 금을 샀는데 이게 이제 금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중국도 이제 추가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금이 뭐 안전자산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어마어마한 전문가시고 대표님께서 이거는 꼭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된다 나눠주실 수 있는 통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AI라는 산업 특징이요. 기존에 잘하던 업체가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를 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선도업체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선도업체가 크게 뭔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막 뒤집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압축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뭐 모바일 혁명이 3, 4년 만에 벌어질 게 AI는 3, 4개월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보시고 이슈마다 뭔가 어떤 각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내가 이게 뭐 찾고 하는 사이에 다 올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찾고 하는 사이에 오르는데 되게 좌절감 들어요. 그럴 땐 좀 이미 다 올랐어?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딱 만약에 뭔가 간밤에 뭔가 미국에서 중요한 뭔가 변수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는이라고 하셨군요. 네. 이 안에 아무튼 숨은 기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또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변곡점은 아마 미국 대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그 큰 폭의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은 사실 대선 랠리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선 이전까지는 충분히 랠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금리나 재정 여력들을 많이 좀 비축을 해놨었거든요. 옐런이 또 여기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조정을 미리 맞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대선 이후로도 저는 오히려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히려. 시나리오는. 예. 아, 그래서 그럼 생각보다 그게 큰 변곡점이 아닐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높아져 있을 때는 작은 악재에도 뭔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주가가 낮아져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악재에도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투자하기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언제 또 대표님 모실 수 있나라고 여쭤본 질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 발표를 네. 확정화한다거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네. 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긴급하게 오셨는데 정말 긴급하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